프랑스 저명인 최초로 에이즈로 사망한 미셸 푸코가 1966년에 출판한 말과 사물 The Order of Things를 시작합니다. 미셸 푸코가 1966년에 출판한 말과 사물 The Order of Things, 원래는 사물의 순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말과 사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탈근대화의 논의의 난해한 철학자라는 오명과 더불어 1984년 6월 25일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이즈로 프랑스 저명인사로는 처음으로 파리에서 사망한 미셸 푸코는 그 죽음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탈근대에 대한 난해한 논의는 미셸 푸코의 독특한 역사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등장하게 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셸 푸코 후기의 계보학적 방법에 근거한 권력과 지식의 연계 문제에만 파생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셸 푸코의 철학적 배경과 초기의 고고학적 방법에 의해 마련된 역사이해 방법 및 인식론적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뿐입니다. 푸코가 자신의 논의 기반인 역사적 실증성의 영역들을 어떻게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성과물들을 재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식 틀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지는 바로 이 미셸 푸코가 1966년 출판한 이 말과 사물을 읽어보면 그 오해는 일거에 사라질 겁니다. 또 1950년 푸코가 교수 자격 시험에 낙방했을 때 필기 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코멘트가 이 책의 성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자신의 박학을 과시하는 데 너무 치우쳤음입니다. 이 말 맞다나 말과 사물은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난해하게 짝이 없는 책입니다. 어려운 문자 써가며 뻔한 이야기, 어렵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박학다식한 잘난 체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말과 사물을 미셸 푸코의 생애와 그 업적을 살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셸 푸코의 생애와 업적을 말과 사물을 저작하기 이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셸 푸코는 1926년 10월 15일 프랑스 중서부 포아티의 유복한 외과 의사 집안의 폴 푸포와 앤 말라포트의 2남 1녀 3자녀 중 둘째 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의 누나를 따라서 앙리 4세 초등학교에 들어가 앙리 4세 고등학교를 거쳐 17세 바칼로레아 시험에 합격한 뒤에 다시 생스타니슬라스 고등사범학교 준비반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지만 가업을 이어 외과의사가 되길 원하는 부친과의 갈등으로 고등사범학교는 낙방을 합니다. 푸코가 고등사범학교 시험에 합격한 것은 동생 드니가 드디어 집안 가업을 잇는 외과의사가 된 뒤인 1947년 21살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합격했을 때의 기쁨과는 정반대로 고등사범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푸코는 고독했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남들을 조롱했고 누구하고나 논쟁을 벌였고 불같이 화를 냈으며 온 사방에 공격성을 들이댔는데 이 때문에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했던 푸코는 이 시기에 푸코 자신의 동성애적 취향을 확인하고는 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교실 바닥에 누워서 면도칼로 가슴을 그으려는 순간 어떤 선생님이 이를 보고는
제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동성애자로 살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보존주의 철학,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등 모든 것을 읽었고 후설과 하이데커 원전을 읽기 위해 독일어 공부도 했습니다. 1949년 23살에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역사적 초월성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등사범학교에서 진행하는 메를러 퐁티와 알티쉘의 강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푸코는 1948년에 철학학사 학위를, 1949년에 심리학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25살 때인 1951년에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한 뒤 알티쉐르 밑에서 심리학 조교를 하며 강의도 했습니다. 푸코는 알티쉐르의 영향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과 다르게 공산당에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푸코는 공산당 내부에서 열렬한 투사도 아니었고 1년 뒤엔 1952년엔 공산당을 탈당했습니다. 생산병원에서 연수생 자격으로 임상실습을 하며 학생들을 꽤나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1년 뒤인 1952년은 파리 심리학연구원에서 정신병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릴 대학 심리학 조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프리드리히 니체와 조르주 바타유에 빠져들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는 더욱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푸코는 1954년 첫 번째 저서 정신병과 인격을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푸코의 공부는 깊어지고 있었지만 푸코는 항상 프랑스의 억압된 사회와 보수문화적 삶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프랑스를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프랑스 강의와 프랑스 문화원을 맡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원의 기능은 다른 모든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강연, 토론, 오락 활동 등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를 현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푸코는 인도 유럽 신화학의 대가인 조르주 드메즈를 통해 이 자리를 추천받았습니다. 답답했던 프랑스를 벗어나고 싶었던 푸코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1955년 29살의 나이로 스웨덴 프랑스 문화원장 자리에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푸코의 기대와는 다르게 1958년까지 스웨덴에서 보내게 될 3년간은 푸코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푸코는 스칸디나비아의 살을 내는 겨울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푸코는 겨울에는 오후 2, 3시만 되면 해가 지는 웁살라 도시는 너무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고 그럭저럭 생활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차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 스톡홀름으로 나서서 베이지색의 멋진 제규어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거묘하게 익숙해 있는 웁살라 대학 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엄격한 대학 사회의 말단 강사가 이처럼 불을 가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푸코는 할아버지, 아버지, 동생이 외과 의사인 집안으로 제법 잘 살았고 집에서 계속 푸코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푸코는 금욕주의자거나 절약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푸코는 스피드를 즐겼고 미친 듯 운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푸코의 제규어는 푸코를 아는 모든 웁살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푸코는 자신의 일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푸코는 문화원장의 일에 온 정력을 바쳐 일했습니다. 푸코는 문화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강연과 영화 상연 그리고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에서는 직접 해설과 배우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까뮤가 1957년 노벨문학상을 받으러 스웨덴에 왔을 때 푸코는 문화원장에서 감으로서 까뮤를 맞이했습니다. 문화담당 참사관은 보고서에서
푸코는 일반 문화강좌에서 훌륭한 강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나 모든 일을 혼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라 일에 짓눌려 그의 건강이 글자 그대로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푸코는 웁살라 대학에서 그 유명한 광기의 역사로 알려진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논문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박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푸코는 웁살라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해줄 수 있는 린드로트 교수에게 자신의 논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린드로트 교수는 실증주의자로서 난해한 사변과 문학적 문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푸코의 논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결국 웁살라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스웨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린드로트 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학자들에게 그 논문의 가치와 푸코의 천재적 징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 프랑스 정부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내에 프랑스 문화원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고 프랑스어 강사 겸 문화원장을 구했습니다. 푸코는 여기에 신청했고 그 전 업무 평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푸코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폴란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등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첩보전에 휘말려 미소년기에 당하게 돼서 푸코는 급히 폴란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코는 한 미소년을 만나 이 숨막히고 우울한 나라에서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동구권 사찰 기관의 끈앞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푸코는 프랑스 대사로부터 폴란드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라고 푸코가 물었고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고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석하고 빈틈없고 날카로운 두뇌와 깊은 학식을 가진 푸코는 행정감각마저 가지고 있다며 푸코를 격찬하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프랑스 문화원을 잠시 운영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박사학위 논문 광기의 역사를 완성한 푸코는 1960년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2편의 논문을 제출해야 했고 그중 한 편은 반드시 책으로 출판해야 했습니다. 출판한 주논문은 광기의 역사였고 보조 논문은 칸트의 인간학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푸코는 당시 고등사범학교 학장이었고 해겔 전문가로 유명한 장 이폴리트에게 이 논문 지도 교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논문을 받아든 이폴리트는 주 논문인 광기의 역사를 경탄의 눈으로 읽었고 이 논문은 정상과 병리를 썼던 캉 길렘이 지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보조 논문에 대해서만 지도교수가 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캉 길렘도 푸코의 논문을 읽고선 이 논문이 수준 높은 논문이라 확신했고 주저없이 논문 심사 교수가 되기를 수락했습니다. 1961년 35살의 푸코는 심사위원들과 학자들 앞에서 논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자그마한 강당은 100여 명의 사람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거기서 푸코는 광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며 광기의 역사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푸코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푸코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졌고 토론은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심사위원들은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은 푸코 씨가 제출한 두 논문은 성격이 판이하지만 찬사와 비평을 동시에 받을 만합니다. 깊은 교양, 강한 개성, 지적 능력, 이것이 푸코 씨의 명백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작업에 대한 부주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칸트의 텍스트에 대한 정확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번역, 매혹적이면 좀 부족한 사실들을 토대로 성급하게 쌓아올린 관념 등입니다. 라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알리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푸코는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했고 곧 프랑스 남동부 오베르 뉴론 알프 레지옹에 있는 클레르 몽페랑 대학의 교수가 되어 심리학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 시절 푸코는 멋쟁이 댄디였습니다. 검은색 벨벳 양복에 흰색 스웨터 그리고 녹색의 두터운 모직 망토를 입고 다녔습니다. 범민에 휩싸여 남들과 잘 사귀지 못했던 고등사범학교 시절의 그 병적인 청년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푸코의 모습은 쾌활하고 부드럽고 경쾌했습니다. 냉소와 도발의 취미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 잘 통합시켰습니다.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웁살라 대학대와는 다르게 클레르 몽페랑에서는 철저히 교육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는 좋은 의미에서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푸코를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강의가 끝나면 함께 이야기를 했고 퇴근하는 역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 대학에서의 마지막 해에는 매 시간 끝마다 학생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결과물로 바로 1963년에는 임상의학의 탄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가리키는 이 일이 지겨워졌고 지방 도시의 비조금이 갑갑해져서 푸코는 1965년과 1960년도 학년 말에 클레르 몽페랑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교pon을 잡고 있던 제자의 초청으로 잠시 브라질에서 2개월간 머무면서 상파울루 대학에서 몇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유명한 책, 바로 The Order of Things, 직역을 하면 사물의 순서, 한국말 번역으로는 말과 사물인 이 책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미셸 푸코의 생애를 바로 이 말과 사물 저작 이전과 저작 당시, 그 다음에 저작 이후로 세 군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말과 사물 저작 배경이 되는 생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책 말과 사물, The Order of Things는 196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초판 3,500부가 단숨에 매진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5,000부를 더 찍었습니다. 다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찍어냈습니다. 1989년 23년간 이 책의 총 발행 부수는 100만 부가 넘었습니다. 철학책이 100만 부를 넘긴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참 잘 팔리던 1966년 여름에는 신문기사에 푸코의 책이 모닝빵처럼 팔려나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바캉스를 떠날 때도 가지고 갔고 심지어 해변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카페의 테이블 한 옆에 그저 무심하게 그 책을 슬쩍 놓아두는 것도 유행이 됐습니다. TV는 물론이거니와 소설과 영화에서도 이 책을 언급했습니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해설, 소개, 비평, 논쟁 등이 일어났습니다. 르몽드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했으며 르피가로에서는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푸코는 이 말과 사물에서 모든 시대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알의 격자를 통해 에피스템의 진리와 담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이루는 말이죠. 이런 담론, 에피스테메를 형성하고 그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담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시대의 담론은 역사적으로 불연속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지층이 구분이 되듯이 시대마다 다른 담론, 이 에피스테메가 각각의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담론은 주로 자연사, 부의 분석, 일반 문법이었고 19세기 시대 이후의 담론은 생물학, 정치경제학, 문헌학 등의 인간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담론을 대체할 새로운 담론이 나올 것인데
이것이 정신분석학, 민족학, 언어학 등의 구조주의적 담론이 될 것이라는 게 푸코의 주장이었습니다. 푸코의 주장을 잠시 한국 사회에 비교해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고전주의 시대의 담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사하는 것의 중요성, 건강, 오래 살 것인가, 부의 분석,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이런 등등에 머물러 있는 아주 유치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